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작과 마감이 없는 크립토 시장에서 성공의 배를 울리는 시간, 오늘의 코인,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박다희입니다. 어느덧 12월도 둘째 주가 다가왔습니다. 월요일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마감한 미증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미증시 최고치 부근에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28% 밀렸고요.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1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이런 기대감이 미증시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용 헤드라인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FOMC가 벌써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패드워치에 따르면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OMC 전후로 시장이 요동쳤던 만큼 이제 FOMC 전에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지 시장 분위기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이 현물 ETF 순유입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560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현물 ETF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받은 이더리움, 이번 불장에서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11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22만 7천 개 증가했습니다. 이런 견조한 고용지표들이 금리 인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헤드라인 짚어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체 자산 시총 순위도 한번 살펴보시죠. 1위에 빛나는 비트코인, 파월 회장이 비트코인을 금에 비유한 발언 이후에 존재감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위로 따라잡은 이더리움도 주간 상승률 9%를 기록을 했고요. 또 10위에 재진입한 트론 주목하셔야겠는데요. 주간 상승률 50%를 넘게 기록하면서 10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코인 시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트맵 통해서 코인 시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주말 사이에 10만 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시대가 이제 열린 걸까요? 이 상승 탄력 오늘장에서도 이어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오늘장에서 좋은 흐름 보이면서 560만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의 순환매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 매수하셔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더 자세히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여러분은 지금 오늘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불장에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의 나침반이 되어주실 퍼즈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꼭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날씨도 추워지면서 크리스마스도 곧 다가오는데 뭐 계획 있으세요? 계획이 없고요. 네, 계획. 너무 제가 너무 슬픈 질문을 처음부터 드렸네요. 네네. 네. 요즘 크리스마스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분들 위해서 어떤 선물 같은 이야기 들고 오셨을까요? 저는 선물이라 그래가지고 네. 순간 마진 선물할 때 그 선물 말하는 건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네. 네, 오늘 관련된 얘기를 다루기도 할 거라서 마침 그 얘기를 하실 건데 제가 선물 여쭤본 거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산타랠리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산타랠리가 실제로 이제 계절성을 가지는지 왜 그러는지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했는데 말씀해 주시려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아니고 연말 되면은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는데 근데 코인 시장도 보면은 연말에 좀 시장들이 다 좋았었어요. 네, 네. 물론 안 좋을 때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불장이고 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있나 싶긴 하고 네. 제 생각에는 만약에 떨어지면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매수할 기회를 네. 주는 거니까 떨어지면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받고 싶네요, 선물. 네, 오늘 일단 준비한 얘기부터 한번 쭉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일단은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했잖아요. 근데 10만 달러를 돌파하고 나서의 움직임이 너무 차트
차트만 봐도 분노가 느껴지는 악의에 찬 그런 네. 움직임이었어가지고 제가 좀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 빨간색 가로선이 이제 10만 달러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10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게 봉하나가 1시간인데 11시간 만에 10%가 오르면서 10만 달러를 강력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그 7시간 동안에 마이너스 12%를 찍으면서 하락을 했어요. 10만 달러 아래로 강력하게 떨어지고 해서 9만 한 1000달러 정도까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한 3시간 만에 또 한 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고배율로 선물을 들어가신 분들은 다 청산이 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악독한 움직임이었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10만 달러를 못 뚫는다고 막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네. 얘기들이 많았어가지고 10만 달러 매도벽도 많고 10만 그 낮은 가격에 산 사람들은 10만 달러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얘기하고 뭐 이래서 어쨌든 10만 달러가 뚫기 힘들 거라고 많이들 얘기하니까 대부분 이 10만 달러 가기 전에 숏 포지션을 많이 들어갑니다. 숏 포지션은 뭐냐면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숏 포지션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매도를 많이 해요. 이 부분에서 이걸 못 뚫고 올라간다고 하니까 매도를 많이 하겠죠. 근데 이거를 강력하게 뚫고 올라갔는데 그냥 깔짝 뚫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한 10만 4천 달러까지 그냥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숏 포지션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청산이 났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급하게 추격 매수를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10만 달러가 강력한 매물대네? 그럼 그거 뚫고 올라갔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겠네? 그리고 살짝만 뚫고 나서 떨어진 경우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여기서 이제 롱 포지션이나 매수를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겠죠. 네. 그러고 나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악독한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누가 봐도 차트에서 악의가 느껴지는 그런 움직임이었고 실제로 이제 얼마나 청산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게 녹색이 이제 롱 물량이 청산된 거고 빨간색이 이제 숏 물량이 청산된 건데 네. 노란색은 비트코인 가격이고 요렇게 요거 치솟은 요때 보이시죠? 네. 요때가 바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이때 롱 물량도 그렇고 숏 물량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청산이 됐고 뭐 진짜 저배율 뭐 곱하기 1, 2, 3 한 요 정도까지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진짜 다 포지션이 종료됐다, 청산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그동안 역대 한 6개월 정도치를 따져도 가장 많은 물량이 청산됐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물이나 뭐 마진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네.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현물이랑 비교하면 현물이 훨씬 난이도가 쉽습니다. 근데 대부분 현물을 잃고 빨리 복구하려고 선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난이도로 따지면 현물은 이제 더하기 빼기고 선물은 이제 미분적분 될 정도로 난이도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네, 그래서 현물로 잃으셨으면 현물로 복구하실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최근에도 퍼즈님 지금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서 지금 선물이라도 하고 싶은데 괜찮나요? 저는 항상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여나 생각 가지시지 마시고 네. 현물로 지금은 현물만 해도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장이니까 네. 이런 장에서는 굳이 리스크를 가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 정도로 간단하게 넘어가고 네. 오늘 본격적으로 할 이야기를 하면은 요겁니다. 지난주에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난주에 파월 아저씨가 비트코인은 달러 아니고 금이랑 경쟁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은 파월이 예전에 이런 식으로 답변했어요. 아, 우리가 다룰 얘기는 아니야.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야. 아예 언급을 안 했군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비트코인? 야, 그거는 달러랑 경쟁할 게 아니고 그거는 금이랑 경쟁해야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이랑 달러를 얘기하려면 네. 자, 차분히 좀 얘기하면 네. 자, 금은 달러랑 경쟁 상대이면서도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축 통화의 관점으로 보면은 달러랑 금은 경쟁하는 상대가 아닙니다. 네. 네, 달러가 기축 통화국이고 그다음에 다른 기축 통화국이라고 하는 데들도 사실 진짜 기축 통화가 아니고 걔네가 달러를 많이 갖고 있어서 기축 통화의 지위를 얻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달러랑 경쟁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뭐 중국의 위안화나 네. 안 그러면 유로나 네. 이런 애들이 이제 달러랑 경쟁하는 거고 그런 화폐로서는 경쟁하지 않지만
안전자산으로 봤을 때는 달러랑 금이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네. 안전자산 하면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변동성이 없는 거, 적은 거. 음. 네. 그래서 이제 주식이나 코인은 좀 위험자산이고 그다음에 네. 그 달러랑 금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일반적인 시각이긴 해요. 이게 모든 평범하다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네. 사람들 갖고 있는 시각이에요. 근데 네. 안전자산이라는 의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큰일이 있었듯이 네. 뭔 일이 생겼어. 네. 우리나라에 갑자기 뭔 일이 생겼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뭔 일이 생겼으면 가장 먼저 뭘 갖고 있을 거냐. 내 자산을 뭘로 바꿔놓을 거냐. 그게 안전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뭔 일 생기면 사람들이 다 달러로 바꿔놓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해외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 자국 화폐의 가치가 박살나는 경우에도 달러를 가지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전쟁 난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달러를 막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뭔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내 자산을 뭘로 바꿀 것이냐? 그게 바로 안전자산의 의미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달러가 안전자산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미국까지 위험하면 뭘로 바꿀 것이냐? 그때 나오는 게 금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달러랑 금이랑 둘 다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걔네 둘이 차트가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네. 둘 다 안전자산인데 차트가 반대로 가네? 그리고 코로나 때에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코로나 때 모든 자산이 다 떨어져가지고 야 주식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도 떨어지면 금이 안전자산이 맞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 유일하게 올라갔던 자산이 달러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안전자산인 달러가 올라가면서 네. 반대로 금은 떨어진 이런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를 조금 더 하면 네. 결국에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요 지위는 달러랑 금이 계속 경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축 통화로서는 경쟁하지 않죠. 통화로서는 경쟁하지 않는데 안전자산으로서는 두 개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비트코인을 슬쩍 끼워 넣은 거예요, 파월이. 그래서 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차트를 조금 보시면은 네. 요 위에 있는 거는 이 미국 달러 인덱스고 아래는 이제 골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골드는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골드는 올라가고 이런 식의 완전 반대예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골드는 떨어지고 반대로 가는. 네. 네. 그러니까 요 정도 비슷한 구간이 있긴 있는데 그런 걸 제외하면 웬만하면 다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미국 달러 인덱스랑 골드는 반대로 간다. 안전자산으로서 두 개가 서로 경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비트코인, 그럼 파월이 비트코인을 인정한 게 왜 호재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려면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이 뭐냐면 처음 블록이 생성된 거예요. 채굴 해가지고. 네. 처음 생성된 블록에 그건 사토시가 채굴한 거겠죠. 네. 거기에 사토시가 메모를 적어놨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더 타임즈의 기사 제목을 요 메모로 박아놨어요. 보면 그 더 타임즈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 금융을 앞두고 있는 UK 재무장관 요런 내용을 박아놨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완전하게 사토시의 의도거든요. 백서보다도 더 사토시의 의도예요. 그 제네시스 블록에 박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보고 뭘 알 수가 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00년도에 닷컴 버블이 있었고 그다음에 08년도에 이제 리먼 사태가 있었고 리먼 사태 끝나고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네. 비트코인이. 요 두 번을 겪으면서 그 사토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해서 금융위기가 터졌다. 니들 때문이다. 니들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졌고 그래서 요 니들 마음대로 하는 것에 반해서 만들겠다. 기존 통화 시스템에 반대해서 만들겠다라고 만든 게 비트코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게 M2인데 이게 뭐냐면 미국이 얼마나 돈을 찍어내는가예요. 그래서 실제로 속도를 좀 보면은 속도라고 말하기 맞을지 모르겠는데 네. 요 10년 동안에 거의 2배씩 늘어나요. 미국이 돈을 찍어내는 속도가. 네. 그래서 이렇게 니들 마음대로 찍어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마우스로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잘 말씀드리면은 그 어쨌든 달러의 이제 그 특징을 이제 어쨌든 설명하면 달러, 네. 연준, 미국 다 말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원화도 마찬가지고 다 네.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사토시가 봤을 때는 이게 중앙화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중앙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투명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연준이 회의하는 거 우리한테 잘 공개 안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한참 뒤에나 발표하고 그래서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고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게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탈중앙화. 비트코인 하면 탈중앙화 얘기하죠. 그 다음에 불투명이 아니라 투명성. 네, 투명성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자동화. 이런 식으로 달러, 연준의 요 시스템이랑 기존의 통화 시스템은 완전히 반대되는 식으로 만들고 추가적으로 컨셉 자체는 예전 물물교환 시대 화폐였던 금을 컨셉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정된 수량, 그다음에 반감기, 채굴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어려운 기술이 아니고 쉬운 기술이고 근데 이제 사토시는 어떤 개념을 갖고 온 거냐면 옛날에 있는 금이라는 화폐를 그대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금을 우리가 지금 쓸 수 있어요? 없잖아요. 네. 금을 전송하거나 보내거나 우편으로 하거나 물물교환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요 컴퓨터 안에서 움직이는 네. 혹은 인터넷 위에서 움직이는 금을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현대의 기술을 사용해서 과거의 화폐로 돌아간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금인 네, 거죠.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사토시 의도대로 되려면 두 가지가 어쨌든 선행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조작이 불가능해야 돼요. 조작이 불가능해야지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지금도 비트코인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아, 네. 네. 근데 요 조작이 불가능, 복사 붙여넣기가 불가능하게끔 하려고 만든 기술이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 딴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NFT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기술 활용해가지고 얘랑 다르다. 이렇게 하듯이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러한 가치를 인정해야만 해요. 네. 근데 원래는 그동안 이게 안 됐었는데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암호화폐가 퍼지기 시작하고 어느 나라나 거래소가 없는 나라가 이제 더 적을 정도니까 어느 나라나 요 비트코인을 현금화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충족시켰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됐던 것. 근데 두 번째는 모든 전 세계가 인정해야 되는데 요 두 개가 2017년도부터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금만 달러랑 반대로 가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도 달러랑 반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2017년도부터. 그 전부터긴 한데. 네. 네. 그래서 금이랑 보시면 비슷하게 가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면 비트코인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면 비트코인 올라가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둘 다 올라요. 약간 트럼프 당선 때문에 약간 버그가 끼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달러랑 비트코인이랑은 반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랑 달러랑 반대로 가기 시작하니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구냐면 현금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기업들. 기업들은 현금 쌓아놓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부채가 네. 많은 기업들도 있겠지만 네. 그런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해서 고민이 많거든요. 현금을 쌓아놓으면 매년 일정 부분 본인의 자산이 줄어든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현금에 대한 가치 하락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걸 해칭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 뭐 나스닥에 투자한다거나 네. 아니면 금을 가지고 있는다거나 뭐 이런 식인 건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달러랑 반대로 가면서 금보다 변동성은 훨씬 크네?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게 있네? 라고 해서 기업이나 방금 현금 부자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동안은 못 샀어요. 왜죠? 왜냐하면 직접 살려면 리스크가 너무 컸으니까. 어. 직접 거래소에서 매매하려면 리스크가 너무 컸으니까. 그래서 못 샀는데 네. 그게 이제는 해결됐어요. 왜 해결됐는지 혹시 아세요? ETF가 출시되면서. 맞아요. 네. 정확해요.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이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현물 ETF가 딱 승인됐을 때마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코인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미 거래소에서 투자하는데 이게 현물 ETF가 그렇게 큰 호재야? 제가 거기서 뭐라 얘기했냐면 네. 개인은 필요가 없다. 이제 기업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산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자마자 바로 사기 시작한 애들이 뭐냐면 은행들이에요. 의외네요. 보수적일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인데 얘네는 이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까 JP 모건, 그다음 유럽은행, 웰스파고 이런 데서도 바로 비트코인을 이제 현물 ETF를 매수하고 네. 그 다음이 뭐냐면 그 연금을 가지고 이제 기금을 굴리는 그런 데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샀다고 해서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죠. 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먼저 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도 하나하나씩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인데 이런 네.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냐면 그럼 이런 식으로 국민 연기금도 사, 은행도 네. 사. 그러면 만약에 제가 네. 예를 들어 팀쿡이나 젠슨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걔네 현금을 쌓아놓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도 그럼 비트코인 현물 ETF 살까 말까 사볼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지금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거든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양 따지면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트럼프가 돼가지고 트럼프가 비트코인의 시총이 금을 넘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비트코인 사야 되나? 근데 트럼프가 아시겠지만 네. 제가 뭐 판단하기 좀 그렇지만 네. 약간 말이 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랄까 자주 좀 바뀌니까요. 말 남발하고 공약 남발하고 약간 이런 것처럼 네, 맞아요.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 그래서 이제 긴가민가 하는 와중에 파월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파월이 연준 비트코인은 달러 아닌 금과 견증한다. 그 달러랑 반대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그래도 사볼만 한가 싶은데 갑자기 연준이장이 아니 비트코인은 금과 견쟁해야지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한 거예요. 무게감이 다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파월이 어쨌든 말을 조심조심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CEO나 안 그러면 이제 자금을 운영하는 데라든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을 넣을지 말지 이런 걸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파월의 발언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는데 개미들이 사는 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업들이 비트코인 사는 데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발언이고 이 발언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생각해요. 이때 당시에 무슨 SEC 의장이 누가 선정됐다 이런 것들 그런 이슈 때문에 네, 올랐다 있었잖아요. 이렇게 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강력해요. 네, 파월이 이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10만 달러 돌파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부터 사모으겠죠? 네. 네, 이제부터 사모으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지금보다 2배, 3배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 발언을 기점으로 파월 의장이 확실하게 비트코인 디지털 금으로 봤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쵸. 뭐 그렇다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털이 좋은데 조정을 받는다? 그럼 네. 전 선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거의 처음에 이야기했던 선물 이야기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시간이 짧아서 아쉬우니까 잠시 후 토크에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